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면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습니다. 쌍용차 인수 무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주만입니다.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대선 전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이런 사람들을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0대 장관 한 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두 명이 아니라 아마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 분야 최고의 그 경륜과 실력이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 되는 거지 자리를 뭐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마이웨이, 친분, 서용남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일부 후보자들은 자녀 특혜 의혹, 자질 문제, 로펌의 고액 고문료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 문제 취재한 최경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 아무래도 한동훈 검사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한 검사장은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대중에겐 검언 유착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때문에 더 알려진 인물이죠. 당선인과의 이런 관계 때문에 중용될 것이다 이런 평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 내부에서조차 장관까지는 거론이 되지 않았잖아요. 맞습니다. 현 정권과 내내 갈등을 빚어온 한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 발탁했을 때 몰고 올 파장을 당선인이 충분히 예상했을 텐데요. 그럼에도 왜 한동훈인가 취재했습니다. 새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8명이 동시에 선보인 지난 13일. 발표 전부터 현장은 달아올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등장한 겁니다. 윤 당선인은 그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먼저 선을 그었습니다. 법무 행정의 현대화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사법 시스템을 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인사 참사를 넘어 인사 테러라며 격분했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입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엄호에 나섰지만 검찰총장 등 직접 수사하는 부서의 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또 새로운 논란 방지 등을 해서 사실 칼을 빼갖고 편을 준 거죠. 당내에선 걱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무리한 인사고 또 적절하지도 않고 첫 내각의 법무부 장관을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힌다. 법무부, 검찰, 사법체계를 대통령 자기 휘하에 두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민주당하고 소통이 되겠습니까? 윤 당선인은 왜 안팎의 논란에도 한 후보자의 발탁을 강행했을까?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대 초중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함께 근무하면서 SK 최태원 회장과 현대차 정몽구 회장 등을 구속하며 이른바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서도 손발을 맞춘 데 이어 윤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낼 때마다 한 후보자는 특별수사를 총괄하는 핵심 참모로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정치적 후폭풍이 거셌던 사건들에 잇따라 피의자로 입건되며 현 정권과 줄곧 대립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 시비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석연치 않게 마무리된 검언유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였고 고발 사주 사건으로 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그를 독립운동가처럼 수사해온 사람이다. 중앙지검장을 해선 안 되는 거냐고 말해 중용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수원지검장 등의 하마평이 올랐지만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을 단행한 겁니다. 여기에 한 후보자 발탁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 법안을 무력화시킬 카드로도 해석돼 정치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벌여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더라도 장관의 권한으로 정부 여당의 의중이 반영된 상설특검을 가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공약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도 무의미해졌다는 지적입니다. 검찰이 이신점심으로 수사지휘가 필요 없는, 결국에는 정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혹시 수사를 하진 않을까. 그리고 검찰 인사나 권한 행사를 통해서 강제되거나 아니면 유도되진 않을까. 그것이 이제 우려된다는 것이죠. 실제 검찰 출신 장관들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세웠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도 마찬가지. 오래전부터 법무장관의 한 후보자를 염두에 둔 공약이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실의 핵심 기능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과 사정 등을 법무부에 맡기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을 사실상 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수석이 아니라 왕장관. 왕장관이네. 대통령에 의한 검찰 직할 통치, 검찰공화국 완성이란 비판과 우려까지 쏟아집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검찰 선배이고 더욱이 법무부 장관까지 일선 수사를 하던 사람을 앉혀놓게 되면 결국은 그 인맥을 통해 가지고 검찰을 다시 정권이 통제하겠다라는 것으로 우려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과의 친분에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순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그리고 맹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명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고리 소통령에 의한 국정농단의 위험한 전조입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 병원장 등으로 근무했던 그 시기에 후보자의 자녀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다는 거잖아요. 네, 정 후보자가 부원장과 원장이었던 것도 문제지만 병원에서의 봉사활동, 또 학술지 논문의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스펙 쌓기도 아빠 찬스 아니냐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40년 친구로 알려진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현재 경북대 의대 교수입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몇 해 전 이곳에 학사 편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온 딸은 2017학년도, 경북대 공대 출신 아들은 2018학년도였습니다. 당시 정 후보자는 경북대 병원의 부원장과 병원장이었습니다. 당시 학사 편입 전형은 1차에서 대학 성적과 영어, 서류 전형, 2차는 면접과 구술평가로 진행됐습니다. 800점 만점 중 500점은 경북대 의대 교수들의 주관적 평가로 채점됩니다. 면접 구술 시험은 심사위원의 재량 권한이 컸던 것 등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부친이 병원장이라서 당시 학교 내에서도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두 자녀가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기록도 편입시험에 반영됐습니다. 계속되는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 특히 아들을 둘러싼 의혹이 커졌습니다. 편입 전형에 제출된 아들의 학술 논문 2편. 다른 공저자는 모두 석박사들이지만 정 후보자 아들만 유일하게 학부생입니다. 그는 논문 자기기술서에서 심부름꾼이 되기 싫어 노력했다고 적었습니다. 선배들이 놀랄만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제안하기도 하고 최신 논문도 번역하면서 저는 연구실의 심부름꾼이 아닌 한 사람의 연구원으로서 당당히 연구에 참여하였고. 그러나 한 공저자는 다른 말을 합니다. 아이디어 같은 것도 뭐 직접 내고 그랬나요? 아이디어는 저희가 원래 랩실에서 진행하고 있던 거를 같이 참여해서 했던 걸로. 아들은 병역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2010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이었지만 5년 뒤 다시 4급 판정을 받아 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첫 신체검사 뒤 척추 협착 진단이 나와 재검을 받을 때 의사가 다시 CT를 찍어 4급으로 적법하게 판정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CT를 찍은 곳도 경북대 병원이었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은 또 경북대 학부 시절 19학점이나 수강하던 학기에 교내 연구센터에서 2달간 주 40시간을 근무한 경력도 남긴 걸로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후보자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께 심려를 끼쳐 몹시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하지만 2017년부터 4년간 경북대 의대에 학사 편입한 학생 중 부모가 의대 교수인 사람은 정 후보자의 2 자녀들이 유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당시 심사위원 배정이 시험 당일 무작위로 이뤄지는 만큼 청탁의 소지가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제 자녀의 입학 사실을 교수님들께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또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딸에게 만점을 준 교수들이 정 후보자와 인연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공정성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아들이 입학하던 2018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이 도입된 배경엔 당시 의학 전문 대학원들이 많이 없어져 오갈 데 없는 수험생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육부 권고 비율보다 지역 인재 선발 인원을 왜 늘려 뽑았는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 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판정이 왜 하필 경북대 병원에서 이뤄졌냐는 의혹에도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혜 없이 공정한 판정이었다면서 별도의 검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시면 그 의료기관에서 제 아들로 하여금 검사와 진단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해명에도 논란은 여전하지만 인수위 측은 두고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부정의 팩트가 확실히 있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을 당선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 후보자 아들, 딸의 편입 문제를 보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문제를 좀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만큼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했던 잣대를 자신과 측근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역시 자질 논란이 일고 있잖아요. 네, 한국외대 총장 시절 회계 부정이 있고요. 프로 골프 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또 이른바 금수저 학생을 파악한다면서 학부모를 전수조사까지 했다고 합니다. 평소 학생들에겐 늘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었다는데요. 이런 동영상까지 돌고 있습니다. 내가 네 친구야? 내가 네 친구냐고? 자네 뭐라고 그랬어 지금? 김인철은? 이 학생 이름 써놓으세요. 이북에서는 저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행사장에 앉아있고 건성건성 박수치고 적당한 목소리로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북에서는. 이런 분이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교육부의 수장이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데 최 기자, 이번 인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네, 그 첫 단추 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입니다. 고위 공직에서 김앤장 고문을 2바퀴째 돌고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또 비싼 고문료까지 논란입니다. 서울 광화문 근처 적선동,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3층짜리 단독 주택입니다. 1989년 장인에게서 3억 8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 뒤 10년간 월세를 줬습니다. 두 곳에 각각 5년씩 빌려주고 10년간 받은 월세는 무려 6억 2천만 원. 한 달 평균 500만 원 선입니다. 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였어요. 선물을 믿고 주는 건데 뭐가 얘기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문의 거액을 낸 세입자는 모두 미국계 대기업이었습니다. 통신사 AT&T와 정유사 엑슨모빌입니다. 당시 AT&T는 특혜 시비에도 휘말렸습니다. 우리나라 통신시장 진출을 노리며 한국통신교환기 사업에 입찰해 200억 원대 사업을 따냈는데 참여 자격과 기준에 못 미쳤던 겁니다. AT&T는 당시 규정에도 없는 한 장짜리 견적서로 236억의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월세를 주던 10년간 한 후보자는 상공부와 청와대, 외교부 등을 오가며 통상 관련 고위직을 지냈습니다. 고액의 월세가 외국 기업의 로비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한 후보자는 외국인 임대 전문 부동산에 맡겨 임차인이 누군지도 나중에 알았다며 청와대 등에서 개별 업체 관련 업무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 후보자를 둘러싼 더 큰 논란은 따로 있습니다.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과 정부 요직을 수시로 오갔던 겁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뒤 8개월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다 다시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로 발탁됐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부터 김앤장 고문으로 되돌아가 4년을 보내다 이번엔 두 번째 총리로 공직 복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공직과 로펌을 수시로 오가는 이른바 회전문 관행의 전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국가의 비밀, 그것을 로펌과 그 고객의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고액의 보수를 받고 로펌도 또 이익을 받는 그런 구도가 되기 때문에 김앤장에서 일한 총 5년, 받은 고문료는 19억 원이 넘습니다. 법조인도 아닌 한 후보자가 법률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해주고 거액을 받았을까? 한 후보자가 고문이던 2002년 김앤장은 외환은행을 헐값에 인수했다는 해외 사모펀드 론스타를 대리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이른바 론스타 먹튀 사건 연루 의혹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사주육천을 남기고 먹튀할 수 있도록 먹튀를 도와준 것, 그것은 모두 이 땅의 관료들 그리고 그 관료들의 뒤배후 조종자 김앤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자는 외국 투자자에게 자문을 해줬을 뿐이라며 론스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역할을 하시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래서 그거는요. 제가 어차피 청문회에서 다 진솔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뭐 좀 기다리셔도 되고. 비슷한 시기 김앤장의 비상임 고문이었던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도 론스타의 로비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다 팔아먹는 것에 이현재 장관께서도 앞장을 서셨고 이런 사태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 없으십니까? 제가 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는데요. 개방과 경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러야 될 대가는 또 치러야만 된다. 지난 2013년 일본 전범기업 상대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지게 하려고 이른바 재판거래 회의에 참석한 윤병세 외교부 장관. 역시 일본 기업을 대리하던 김앤장 고문 출신입니다.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는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회전문 영입 관행.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도 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고위 관료 출신으로는 이례적으로 한덕수 후보자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퇴임을 한 후에 그런 로펌이나 회계법인 가서 고액의 그 보수를 받은 것은 그렇게 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이트는 김 전 부총리를 만나 이른바 전관 영입의 민낯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2014년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을 그만두자마자 대형 로펌들의 제의가 쏟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그걸 피하려고 경기도 양평에 농가 방을 하나 얻어서 6개월 가서 치과를 했어요. 경제부총리를 퇴임했을 땐 더 심해져 2년 동안 전국을 떠돌며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제시한 연봉은 보통 10에서 20억 원대, 백지 수표를 내민 곳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봉과 대우를 제시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봤던 장관급 보수보다 뭐 10배, 20배 정도 되는 보수 제의를 받은 또 있었습니다만 거액의 대가는 무엇일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논리에 빠져들어서 확신범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직간접적으로 정부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스스로가 자신에게 되는 잣대를 너무 관대하고 루즈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위직 인사청문회 때마다 김앤장은 단골로 등장합니다. 약정서를 박한철 후보께서 갖고 있지 지금 않다 이렇게 하시는데 김앤장에서 이거 공개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비밀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의 그 생명인데요. 네. 영업과 관련된 비밀이라. 영업과 관련 비밀이고 그 다음에 각 구성원 전원에 모든 사항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돌고 도는 회전문을 멈춰 세울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 동안 관련 기관에 취업할 길이 막힙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유란 걸 인정받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모두 9가지나 되는 데다 기준 자체도 모호하다 보니 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돼 재취업 심사에 통과한 공직자는 지난 2016년 15%에서 5년 새 52%로 급증했습니다. 한 사람이 취업이 되면 그건 당연히 경영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애매모호한 조항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공직자들이 통과 의례로 지나가는 재취업 통로처럼. 반대로 공직에 복귀할 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나마 법조인의 경우 국회가 요구하면 로펌 등에서 뭘 했는지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자처럼 비법조인 출신에게는 활동 내역 제출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걸 개선할 법안이 19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없이 폐기됐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범위 속에는 국회의원도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업무 내역을 소상하게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국회의원들 스스로도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김앤장에서 활동하는 전직 고위 공무원은 지금도 80명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래서 김앤장을 전관의 저수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돌아가는 로펌과 공직의 회전문. 그 회전문을 멈춰 세우지 않으면 이해충돌 논란 역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소식은 쌍용 자동차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먹튀 논란입니다. 인수 세력이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들이 노린 먹잇감은 이번에도 개미들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남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 기자, 쌍용 자동차 인수에 나섰던 에디슨 모터스라는 회사. 사실 처음부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결국 인수는 무산이 됐습니다. 네, 에디슨 모터스 측이 내야 했던 쌍용 자동차 인수 대금이 3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납부 마감일까지 계약금 30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00억 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에디슨 모터스 관련 회사의 주가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 몇 배나 뛰었잖아요. 이 때문에 인수는 실패했지만 실제로 손해본 것은 별로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취재를 시작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수상한 돈의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지난 2017년 친환경 버스 업체인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한 강영권 대표. 지상파 방송사 PD 출신인 그는 2년 전부터 한 유명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옛날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었는데 요즘은 빠른 물고기가 큰 물고기를 잡아먹는 시대가 됐다. 점차 이름을 알리던 에디슨 모터스는 드디어 큰 물고기, 즉 쌍용 자동차 인수에 나섰습니다. 인수 행보를 공식화한 건 지난해 5월. 세미시스코, 지금은 에디슨 EV로 이름을 바꾼 이 전기 경차 제조사의 지분부터 손에 넣은 겁니다. 에디슨 모터스 측이 69억 원어치 지분을 사들여 최대 주주가 되고 6곳이나 동참한 투자 조합들이 300억 원을 쏟아부어
나머지 지분을 나누어 인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뒤 에디슨 EV는 800억 원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 사채를 발행합니다. 이를 통해 들어온 자금 중 500억 원은 에디슨 EV로부터 강 대표의 에디슨 모터스로 흘러들어갑니다. 바로 쌍용차 인수에 쓰일 돈이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왜 에디슨 EV를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 걸까? 비밀은 코스닥 상장 여부에 있었습니다. 최대 주주이지만 비상장사였던 에디슨 모터스가 상장사인 에디슨 EV를 인수한 뒤 회사채를 찍어내 처음 지분을 인수할 때 들인 금액보다 더 큰 돈을 만들어낸 겁니다. 상장된 회사는 어쨌든 증권거래소로부터 심사를 받고 올라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1부 리그가 됐든 2부 리그가 됐든 일단 국가로부터 너는 상장 자격 요건이 된다고 해서 상장된 거고, 비상장 회사보다는 상장 회사가 자금 조달이라든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유리하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쌍용차 인수 창구로 시장에 알려진 에디슨 EV엔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주가는 마치 테마주처럼 급상승합니다. 그런데 한창 주가가 오를 무렵 에디슨 EV 인수에 동참했던 투자조합들이 주식을 처분하는 절차에 들어가며 슬그머니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최대 주주였다면 1년 동안 지분을 못 파는 보호 예수 규정에 묶였겠지만 6곳으로 나뉘어 들어간 덕에 각 투자조합들은 이 규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조합들은 전부 최대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즉시 지분 매각이 가능하고 또 얼마 안 가서 조합 차원에서 지분을 싹 정리하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형식은 조합원들한테 현물로 배분하는 형식으로 한 것 같아요. 당초 지난해 5월 조합들이 사들였던 에디슨 EV 주식 가격은 15,000원 전후. 이 주식들을 팔 수 있도록 조합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준 7, 8월엔 4만 원대까지 급등했습니다. 불과 2, 3개월 만에 주식값이 3배가 된 겁니다. 이후로도 주가를 띄우는 소식은 계속됐습니다. 조합원들에게 지분을 나눠준 8월, 에디슨 모터스는 국내 유명 사모펀드들과 쌍용차 인수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언론에 사진을 배포합니다. 키스톤 P나 KCGI 등에서도 한 4천억 원 정도를 모아서, 그래서 저희 힘으로 한 8천억을 모으겠다는 얘기고요. 법원이 공식적으로 쌍용차 인수 과정을 승인한 11월, 에디슨 EV 주가는 한때 8만 원대까지 솟구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무상증자로 주식 한 주가 4주로 늘어난 것까지 고려하면 실제 상승폭은 훨씬 더 큽니다. 그 사이 개미 투자자들은 더 몰려들었습니다. 6월 41%였던 소액주주의 지분율은 9월엔 73%, 연말에는 80%까지 올라갔습니다. 주가가 최고점을 찍기 직전까지 투자조합원들이 팔아치운 물량을 일반 투자자들이 뒤늦게 사들인 걸로 보입니다. 선수들은 최고 상단에서 탈출하지 않아요. 서서히 올라가는 지점에서 중산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수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를 수사하겠습니까? 제일 상단에 있는 사람들부터 수사를 하니까 이 꼭대기에서는 선수들은 안 나오죠. 에디슨 EV의 주식과 회사채 거래에 참여한 수상한 투자조합들의 정체는 무엇일까? 공시된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공유 오피스이거나 엉뚱하게 식당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투자조합은 여러 곳이었지만 관련 업무를 보는 곳은 같은 회사 한 곳으로 일치하는 점도 의문을 키웠습니다. 매니지먼트라고 표기된 회사의 주소지에서도 투자조합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인수하려는 에디슨 EV라는 회사 주식 거래에 매니지먼트라는 여기는 없습니다. 아 없어요? 네. 등기상 주소가 여기 없어요. 네, 여기는 다 세무사들만 계세요. 처음 들어보시는? 네, 처음 들어봐요. 조합원들의 이름도 여기저기 겹칩니다. 2곳 이상의 조합에
중복해서 이름을 올린 투자자들이 31명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조합 5곳에 참여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69년생 이모 씨.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에디슨 EV가 발행한 회사채의 유통 경로에서 이 씨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쌍용차 인수를 위한 계약금의 원천이 된 에디슨 EV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와 전환 사채, 여러 투자 회사를 거친 이 회사채들의 종착지는 TG 자산운용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앞서 에디슨 모터스가 유명 사모펀드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며 배포한 사진에도 등장하는 투자 회사입니다. 이곳의 대표가 바로 이모 씨였던 겁니다. 결국 회사채를 발행해 돈을 만들고 주가가 뛸 때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까지 이 대표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움직임이 벌어졌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는 건 총괄적으로 누군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TG투자, TG자산운용이라는 회사가 그림을 그리는데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스트레이트는 이 대표의 집과 TG자산운용 사무실을 찾아가 연락을 시도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에디슨 EV 역시 취재에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쌍용차 인수 무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 저희가 지금 통화가 걸리셔가지고 당연히 지금 하셔가지고 반드시 상담자. 방금 나온 에디슨 EV라는 회사의 소액 주주가 5천 명에서 10만 명으로 늘어날 정도로 투자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8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11,600원으로 미끄러졌고요. 심지어 지금은 거래 정지 상태입니다. 이때 손해보신 분들이 많았겠군요. 그런데 쌍용 자동차가 다시 매물로 나오니까 인수전에 뛰어든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은 이번에도 쌍용차라는 거대한 고래를 새우들이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철강과 결제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KG그룹, 또 속옷과 특수 장비 차량 사업을 하고 있는 쌍방울그룹 등 3곳인데요. 이 회사들의 주가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주변은 이미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였고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나 신도시 부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면적은 85만 제곱미터. 수만 명이 살 수 있는 7, 8천 세대 아파트가 충분히 들어서고도 남는 땅입니다. 그다음에 브레인시티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인접하게 되고 고덕 삼성 캠퍼스도 가깝고 지제역도 한 8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으로 입지는 좋은 편입니다. 이 금싸라기 땅의 가치는 1조 원이 넘습니다.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개발 수익을 쌍용차 회생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평택시와 쌍용차는 부지 개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입주와 탄력적인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택시의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오늘 이러다 보니 쌍용차 인수에 나선 기업들에 대해 연불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장 땅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겁니다.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대부분 이쪽에서 되게 좋은 노동자 땅이 되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세대수로 따지면 지금 거의 2배는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눈앞에 막대한 부동산 수익. 새로운 인수 후보로 등장한 기업들의 주가도 지난해 에디슨 EV처럼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박을 꿈꾸며 몰려든 소액주주 개미들이 또 속절없이 당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게 테마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갑자기 개인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이익보다는 오히려 대규모 손실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이해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쌍방울은 이 틈에 주가가 오른 계열사 주식을 팔아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을 처분했을 뿐
애초 매입 가격을 생각하면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랑 대화하자. 좋아요. 저와 같이 대화하면 놀아요. 소비자들에게도 친숙한 이런 인공지능 셋톱박스를 만드는 회사인 가온미디어. 연매출 5천억 원, 영업이익 200억 원대의 알짜로 소문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하지만 올해 초 2만 원에 육박했던 주가가 지금은 13,000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소액주주들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가 문제였다고 입을 모읍니다. 퇴직을 앞둔 대표이사에게 최대 120억 원의 퇴직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더니 입사 1년밖에 안 된 26살 아들에게 갑자기 대표 자리를 넘겨주는 안건이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나이라든지 뭐 타사 경력 포함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많이 되는 시기죠. 염려가 많이. 그런데도 소액주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율은 14%대에 불과하지만 소액주주들의 뜻을 모을 구심점이 없다 보니 안건은 쉽게 통과됐습니다. 아니 저희가 대표이사 새로 아니 대표이사 새로 선임하신 거죠? 여쭤보려고요. 아니 아드님 경력 1년 됐는데 대표이사가 되셔서 저희 본부장이랑 먼저 얘기를 나누시면 어떨까요? 가온미디어 측은 전임 대표이사가 건강상 문제로 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의 70% 이상인 해외 시장 고객들이 창업자 2세의 책임 경영을 더 선호하고 있어 아들이 대표이사로 나섰다고도 해명했습니다. 또 대표이사에 대한 퇴직금 관련 규정이 바뀌었지만 당장 지급을 결정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고 소액주주들이 늘 당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주주총회에서 개미들이 조직력을 과시한 뒤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기업도 있습니다. K-팝의 원조로 통하는 SM 엔터테인먼트. 그간 이 회사는 매출의 최대 6%가 창업자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개인 회사로 들어가는 자금 흐름이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총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신생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뭉친 소액주주들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감사를 선임한 겁니다. 이후 주가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기존 감사님이 전혀 이런 라이크 기획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지 못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나서서 한번 해보겠다. 좋은 감사 후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의 주주들이 저희 편을 들어주셨어요, 이번에. 그래서 저희 감사 선임권 관련해서 참석한 주주의 81%가 저희 쪽 찬성해 주셨거든요. 퇴직 위로금으로 120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아버지는 26살 아들에게 대표이사 자리까지 물려줬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와 오너 일가의 특권과 반칙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소액 주주 보호, 더 이상 말이 아닌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합니다. 이번 주 스트레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